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살 때 등기부 등본 꼭 확인하시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이지만 집을 뺏길 위험에 처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 씨가 송 씨로부터 2016년 5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요. 이 아파트는 송 씨가 한 달 전에 죽은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조카 오 씨가 2017년 1월에 매수인 이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상속받았어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송 씨에게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남편 오 씨를 내연남과 짜고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매수인 이 씨에게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 송 씨와 내연남은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으로부터 정당한 상속권자인 남편의 조카 오 씨가 아파트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할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송 씨가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상속 결격이 되면 송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모여로 되어 원 소유자인 남편 오 씨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에 따라 그 다음 상속인인 남편의 조카가 정당한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래 당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로 명시된 송 씨와 적법하게 거래하였고 이미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로 올라와 있는데도 이 씨는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요? 매우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서 이 씨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동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 결격자인 송 씨가 받은 상속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죽은 남편 오 씨로부터 송 씨 앞으로 비록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무효의 등기의 터잡은 매매를 이유로 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반면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거래의 동적 안전은 보호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정적 안전은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 원인 증서의 공증,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권리자의 피해 구제를 들 수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서 거래 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거래상의 불안감은 권원보험이나 에스크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그 활용도는 그다지 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외에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력,
순위 확정력 등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어 물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는 등기는 많은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정도로 사실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등기 제도 하에서 거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의 키포인트는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나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등기를 믿음으로써 인한 손해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할 텐데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등기 원인 증서의 공적 인증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확대 이런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등기 기록의 위조 변조를 막는 보완 조치의 철저함도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등기 제도를 채택한 이상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그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그 성립 요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 계약과 등기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때 동산과 달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는 그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 합의를 하면 성립합니다. 그 밖에 일방이 이행의 시기 및 장소, 담보 책임, 계약의 비용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시한 때에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때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매매가 성립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결혼 후 10년간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서 드디어 새로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해 보았지만 법률 용어와 절차가 어려운 것만 같아서 두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사례의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데요. A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먼저 부동산 등기 기록과 현장 조사입니다. 등기 기록을 통해서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은 아닌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으로 아파트 시행이나 주택 건축 등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로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등기 기록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을 해서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 잔금 지급 기일이 장기인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을 이용한 사기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할 때마다 등기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여야 하는 특약사항, 계약 체결 시 입회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음 질문으로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판 사람이나 산 사람에게 큰 권리의 변동은 없습니다. 즉, 계약금만 주고받는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지 계약금에 대한 일정한 손해를 보면 마음대로 해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을 하는 당일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거래의 관행입니다. 이것은 매매 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계약금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는 계약금이 교부된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또한 수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키포인트는 부동산 등기 기록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 기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아닌지,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여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회사들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게임이 나오고 있고 게임 시장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게임 장르가 유사하거나 게임하는 방식이 유사하거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이 유사한 경우 등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게임이 나오고 있고 게임 장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점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 회사들이 소송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펍지 주식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을 통해 네이즈 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펍지는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네이즈가 서비스 중인 나이브스 아웃, 롤스 오브 서바이벌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침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펍지는 위너 위너 치킨 디너라는 배틀그라운드의 캐치프라이즈는 유머와 놀라움을 전해주는 요소라며 해당 문구는 펍지 주식회사와 배틀그라운드의 엠블럼처럼 쓰이기도 하는 저작권 보호 요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펍지의 소송에 네이즈는 펍지가 저작권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모든 지식재산권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복장, 로비,
승리의 문구 등의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배틀그라운드와 네이즈의 게임은 동일하지 않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네이즈는 이어 펍지의 이런 행동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싸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들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 중 결과를 예상하기 가장 어려운 소송이 저작권 소송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다고 느끼는 사진 저작권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여러 음악 평론가들이 모방이라고 말을 하는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도 기각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과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과는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과 비교해 순수하게 새로 창작한 요소만 추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두고 기존의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은 이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요소가, 기존의 저작권이 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음악 저작물 소송의 경우 문제가 된 음악과 기존 음악을 비교해 이 음악 저작자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음악 부분만을 골라내는 것이 여과입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 걸린 피고의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한 이런 저작물에 앞서 창작된 저작물 등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주장 입증을 할 것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음악 등에서 독창성을 최소화해야 저작권 침해를 방어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만 보면 저작권 침해자 입장이 침해를 당한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으로 서로 쏘고 숨고 하는 게임은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군인 복장의 주인공은 게임이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측면만 봤을 때 과연 원고 측인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에서 독창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가 이 소송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피고 측인 네이즈는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게임 요소들을 모두 제시하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완전히 새로 등장한 내용만을 뽑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주관적으로는 펍지가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유념 있게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 회사들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키포인트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작권법상 여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한 저작물과 유사한 부분은 여과에 의해서 제외하고 여과를 통해 남은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 대상 재산 명세표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예금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적극재산이라고 하고 소극재산은 채무, 부채를 말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당사자별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확정하고 양 당사자의 순재산을 합산하면 부부 순재산의 합계액이 나옵니다.
재산 분할은 위 부부 순재산의 합계액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당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증 채무는 현실화 여부가 불확실하고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주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주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 채무자의 소국 재산에만 산입하고 연대 보증인의 소국 재산으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서 사업상의 채무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채무액 상당의 영업상 채권의 존재가 추단되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채무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을 위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아직 처분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하여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부모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만 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경우 허위로 차용 사실을 주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료, 사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차용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분할 대상 재산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 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기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 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여서 채무 초과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혼인 기간 중 채무의 증가로 10억 원의 재산이 2억 원으로 줄었다면 채무만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직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없지만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시의 재산 상태를 기초로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 중 적극 재산은 그대로인데 소극 재산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의 분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제,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키포인트는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고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채무의 분할에 관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보험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엔 보험 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보험의 정의와 종류를 먼저 소개하고 보험 사기의 정의 그리고 특색, 유형,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이란 상법은 일방이 약정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관해서 불확정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공통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 발생을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에는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실손을 보장하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미리 약정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입니다. 네, 보험 사기란 상기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의 요소 중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연성 보험 사기형, 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 보험 사기형, 그리고 약관보다 정해진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바로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는 좀 특색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 계약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회 일반에 은닉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보험제도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 계산의 방법식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보험 사기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산정했던 보험료 총액이 실제 지급된 보험금에 비해서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보험자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선량한 일반 보험 계약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의 특색은 바로 범죄의식의 미약한 점입니다. 한 실증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기 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답자의 24.3%부터 35.8%가 보험 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험 사기를 색출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춰서 보통 보험사가 이제 갑이다라고 해서 갑을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소 과도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 신고 후 과거 정당한 보험금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강요해서 합의서를 받아놓고도 또 고소를 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생계형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의료기관의 직업윤리의식 부족과 이에 따른 방조가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기죄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해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이 의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입원 기간이 장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사기나 나이롱 환자 의료보험 사기가 익숙하실 텐데요. 많이 아시는 것이 바로 고의사고형, 그리고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고의로 장기로 입원하거나 차량 수리비 등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피해 과장형, 사고 발생 자체를 조작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상 대상 사고인 것처럼 조작하는 허위 사고형, 그리고 보험 가입 전의 사고를 보험 가입 후 사고로 조작해서 청구하는 사후 가입형,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교난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6년 보험 사기 금지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후에 많은 입법의 노력은 있었지만 조사 및 처벌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 및 보험사의 책임, 보험사 피해 방지 방안 등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나 방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보험자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계약자의 보호 부분에 관해서도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반면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험사고 조사만을 이유로 해서는 보험금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삭감한 경우 삭감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험 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한 것과 달리 보험사기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범의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요. 보험금 청구 이것만으로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보험 사기의 정의와 특색 그리고 처벌 수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는 점, 보험 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재범률이 매우 높고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제 보험 계약자 일반에게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처벌되는 특색이 있는 점,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범 또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라고 하면 나를 지키거나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형법 제21조 1항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끼리 싸우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부쉈습니다. 그러자 물건 주인이 가해자를 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부순 사람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형법 제21조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폭행이 발생했던 싸움은 이미 종료된 상태인데 뒤늦게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공격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부순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맞은 사실은 범죄의 동기로서 참작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 사람을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항의하면서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됐습니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범으로 오해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불법 체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할 때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항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만 허용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이혼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 칼로 남편을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부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인이 폭행 협박 당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을 찔러서 즉사하게 한 행위는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사안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칼을 겨누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부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방어하면서 남편을 죽이게 되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위 행위를 할 때 이 정도는 법에서 허용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중한 상처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형법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2항은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3항에서는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밤중에 칼을 들고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는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위 정도가 지나쳐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와 흥분 때문에 저지른 것이므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제21조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처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방위 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 또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만약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당방위에 대한 키포인트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방어 의사로 한 행동이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요.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또는 흥분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식은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어느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잡아서 경제를 안정화시킬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부의 관심이 전부 다 주택, 그것도 아파트라는 특정한 건축 형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과 향후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회에 걸쳐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시청자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인 모습과 도시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개발 행위와 같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토지의 이용 계획이라는 한 축과 개발 행위라는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군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군을 빼고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한 단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시, 자치구, 군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했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국토계획법은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고 서울특별시라는 광역 단위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설정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이지만 자치도 수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행정기구인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민이 많고 적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생활 권역을 공유하고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그 생활권 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법을 통해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걸쳐서 수립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설정하고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에서부터 용인시, 성남시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이에 있는 친분당선이 놓여 있는데요. 여러 도시에 걸쳐서 철도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즉, 해당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6가지의 계획을 말합니다. 6가지란 무엇이냐면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텐데 간단히 이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용도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용도 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용도 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철도, 도로, 학교 등이 기반시설입니다. 다섯째는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재개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섯째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부동산 공법 첫 번째 시간, 오늘의 키포인트는 알려드릴 정보가 너무 많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계획과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란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토지의 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입니다. 앞으로도 다룰 영역이 넓으니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